네, 오늘도 두 분의 매니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매니저,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두 분 모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항공주에서 또 아이템을 찾았네요. 맞습니다. 이제 항공주가 생각해보니까 이야기를 안 꺼낸 지 진짜 오래된 맞아요. 섹터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항상 여행 지금 인천공항 간다. 인천공항 보면요. 주말에도 그렇고요. 지난 설 연휴 있었죠.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곧 1분기 실적 시즌도 다음 달에 벌써 나오거든요. 네. 여기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가이던스까지 나온다면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김영민 매니저님, 네. 여행 수요 진짜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근데 주가는 잘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이제 1분기 전체적으로 항공업 아무래도 이제 여객 수요가 네. 폭발적으로 좀 늘어났기 때문에 뭐 주변에 여행 가시는 분들이 워낙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 이제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일본이라든지 동남아 쪽 여행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어요. 아무래도 N저 때문에. 뭐 우리나라 제주도 가는 것보다 일본 가는 게 더 좀 효율적이다. 맞아요. 이런 이제 네. 얘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가까운 이제 이웃나라 일본 여행 수요가 워낙 좀 많이 늘었고 그렇대요.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 주요 이제 뭐 태국을 포함해서 대만, 홍콩 뭐 이런 쪽으로 여행 가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좀 많았다 보니까 1분기 때 항공주들의 이제 전반적인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4분기 때 대체로 다 어닝 쇼크가 나오고 난 이후에 1분기 때 좀 빠른 턴어라운드가 이제 될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2분기 이후에는 미국이라든지 이제 유럽 노선도 네. 빠르게 좀 회복이 좀 될 것 같거든요. 특히 여름에 파리 올림픽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쪽 노선도 아주 빠르게 지금 여객 수요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TA 항공이 이제 또 유럽 노선을 이제 또 개항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 같은 이런 이제 국적기들 같은 경우에는 좀 고가 노선, 좀 더 이제 프리미엄한 이제 서비스들을 많이 만들어내 가지고 이제 그 LCC하고 이제 직접적인 또 경쟁을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이제 만들어질 것 같고 또 하나 아무래도 이제 항공사들의 실적은 또 여객뿐만 아니라 이제 화물 쪽도 우리가 분명히 좀 봐야 되는데 요즘에 그 알리, 테무 뭐 난리잖아요. 이 중국 그 어찌 보면 이커머스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면서 이것 때문에 이제 물동량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2분기 이후에도 이 물동량과 관련된 이제 화물과 관련된 부분들도 좀 긍정적인 이슈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 전반적으로 이제 보면 주가는 이제 조금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이제 굉장히 좀 항공주들이 다 지지부진한데 그 지지부진한 이유 가장 첫 번째는 저는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아까 강성호 아나운서께서 이제 브리핑 해주셨을 때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합병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아직 좀 남아 있어요. 네, 뭐 특히 지지부진해요. 네 최근에는 유럽 쪽에서는 이제 뭐 조건부 승인을 해가지고 합병은 이제 최종적으로 성사가 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 이게 오랜 시간 동안 매듭이 지어지질 않고 지금까지 이제 계속 끌고 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합병과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전체 이제 업종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도 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저는 이제 합병이 되고 난 이후에는 아무래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이게 뭐 노선도 많이 겹치고요. 화물 쪽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합병이 되고 나면 빠르게 이제 구조조정이 될 거거든요. 노선 이관도 이제 되고 기재 이제 임대도 이제 또 더 늘릴 수 있고 화물 쪽은 이제 지금 막 아시아나 쪽에서 이제 매각을 한다 만다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쪽에서 효율성이 이제 달성이 좀 되면 합병과 관련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시너지가 이제 예상이 좀 되기 때문에 저는 합병 이후에는 좀 긍정적인 이제 시그널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항공주들이 소외받았던 건 1분기 때는 우리가 이제 그냥 AI라는 키워드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AI 이슈가 아니었던 뭐 조선이라든지 엔터, 뭐 항공 이런 업종들은 계속해서 좀 소외가 좀 됐었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부터 조선 업종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고 낙폭 가대 종목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 AI 반도체 이슈가 이제 턱 밑까지 찼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다 보니까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한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고 못 올라간 종목들 소외된 섹터에 대한 이제 관심이 또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경기 민감주들의 어떤 순환매와 함께 항공주도 한 번쯤은 또 관심을 좀 받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에 이제 성호 아나운서가 이제 소외된 종목들 이제 소개해드리는 게 촉이 좋아요. 한 1, 2주 있다가 좀 가더라고요. 엔터주도 살아났고 조선주도 살아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늘은 성호 아나운서 이제 손을 좀 들어주면서 업종 순환매가 좀 나타날 수 있는 이제 타이밍이 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순환매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고 일단 제일 좋은 시기는 합병 이슈 이후 합병이 확실히 나온 맞습니다. 이후를 우리가 항공주를 그때 좀 적극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이렇게 통과 사인을 제가 받은 이상 네. 김준호 매니저에게 궁금한 거는 항공주를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매력적인 섹터가 궁금합니다. 합병 이후 대한항공은 더 잘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반대로 수요 측면에서는 LCC가 더 강하잖아요. 네. 어디를 보는 게 좋은가요, 지금? 그러니까 주가 탄력도 면에서는 네. 합병 이후 LCC 쪽이 조금 더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최근에 EU 또 유럽 연합에서 승인되면서 구분 능선이 넘었고 이제 네. 미국만 남아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합병이 마무리된다고 했을 때는 이 대한항공의 계열사인 진에어 또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의 계열사인 에어부산, 에어서울 그 3사가 다시 이제 합병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 이제 LCC, 이제 메가 LCC가 출범이 되는 건데 네. 그랬을 때 이제 LCC 업체들의 어떤 주도권 경쟁이 더욱더 좀 첨예하게 갈리지 않을까라 좀 보고 있고 결국 아무래도 독과점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렇죠. 있다 보니까 이제 아시아나항공의 어떤 이제 화물 부분이 이제 제주항공의 지금 매수가 좀 거론되고 있는 모습이고 또 미주라든지 또 유럽 같은 경우도 국내 LCC 업체들에게 양도를 할 예정이다 보니까 LCC 업계들이 다시 한번 신규 노선 운영이라든지 또 그리고 사업 다각화로 인해서 어떤 매출 성장이 가파르게 증가되지 않을까. 물론 재작년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워낙에 코로나 이전부터 이제 LCC 업체들이 적자폭을 좀 이어오다 보니까 대규모 시비라든지 어떤 그 유상증자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분명히 있었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팬데믹 이후에 코로나의 어떤 이제 보복 소비로 인해서 여행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했고 작년부터 대부분의 LCC 업체들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그 매출 성장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어떤 합병 이후에 LCC 업체들의 어떤 이제 매출 성장이 더욱더 가파르게 좀 진행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좀 주목이 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3사 합병이 된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여객 그 항공기 수만 한 54대로 늘어나고요. 또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42대예요. 업계 1위인 제주항공이. 그리고 여객 수만 본다고 하더라도 3사가 합병된다고 했을 때는 이제 1,000만 명. 또 그리고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900만 명이다 보니까 3사 합병됐을 때는 이제 메가 LCC가 탄생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항공과 이제 그 LCC 3사 간의 어떤 주도권 경쟁이 더욱더 심화되면서 오히려 LCC 업체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만 매수 타이밍이 3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감사보고 제출 기한이고 아무래도 LCC 업체들이 장기가 이제 적자폭을 좀 이어오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3월보다는 아까 김영희 매니저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아시아나항공과 또 대한항공의 어떤 합병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LCC 업체들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안에서 순환매 두 분이 다 이제 뭐 긍정적일 수 있고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여겼는데 사실상 개별 호재가 더해지면 그 순환매 그 안에서 탄력성은 더 높아지지 않습니까? 저는 궁금한 건 지난주 금요일에 한진칼이 무려 16% 급락세가 네. 나왔습니다. 개별 이슈가 있었고요. 국민연금에서 재선임 반대에 이렇게 네. 급락세를 보였는데 그래서 오히려 네. 이거를 기회라고 여기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보유자분들께서는 조금 더 골머리가 앓을 것 같아요. 어떤 네. 관점이 필요한 겁니까? 한진칼 주가가 아무래도 이제 연초 이후에 좀 지지부진하는 작년 연말에 이제 한진칼 주가가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이제 좀 고조되기 시작하면서 강하게 좀 상승을 했다가 네. 최근에 이제 또 변동성이 조금 심해지고 있는데 목요일 날은 급등을 했다가 금요일 날은 주가가 16% 이제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국민연금이 이제 조원태 회장에 대한 이제 그 이사 선임에 이제 반대한다는 의견을 이제 좀 내놓으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급락을 했는데 가뜩이나 이제 지난주에 스튜어디스 코드 얘기도 나오고 국민연금이 동시만기일 날 뭐 갑자기 이제 매수를 좀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연기금이 나서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마도 이제 금요일 날 주가가 좀 강하게 좀 하락을 했는데 어쨌든 뭐 주총에서 이게 이사 선임 같은 경우에는 표대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국민연금이 이제 반대한다라고 하더라도 조원태 회장의 이제 뭐 이사 선임 자체가 뭐 안 될 것 같진 않아요. 뭐 선임은 이제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국민연금에서 이제 반대를 하는 이유는 보수가 지나치게 높다. 작년에 80억이 넘게 이제 연봉을 수령했더라고요. 네.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좀 제동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인데 그래서 주가는 뭐 급락을 했습니다만 한진칼도 이제 5만 한 6천 원, 5만 5천 원 요 정도 구간이 단기적으로 이제 저점이 좀 만들어져 있는 자리여서 만약에 항공주들이 이제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가장 오히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보다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한진칼이기 때문에 뭐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하락은 오늘 조금 이제 만회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기술적 반등이라도 생각하고 현 구간 좀 매력적이라고 판단해도 좋습니까? 네,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이제 합병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라든지 뭐 일부 불확실성들이 좀 있습니다만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한다고 하면 뭐 지금 구간에서 항공주와 함께 저점 매수를 이제 고려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진칼에 대한 추가 하락 그리고 저점 매수 전략까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이 합병 이슈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걸 확인하고 항공주 섹터를 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또 김준호 매니저는 LCC가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제 바로 김영민 매니저의 한발기업 공개 시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영민 매니저는 어디 쪽으로 향합니까? 네, 저는 오늘 이제 반도체 종목을 하나 이제 준비를 해왔고요. 네. 뭐 이 시간에 뭐 단골로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고영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GTC 2024가 이제 개막을 하게 되는데 5년 만에 지금 대면 행사로 거의 뭐 사상 최대 규모로 지금 행사가 열리잖아요. 근데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이 GTC 2024가 또 개최가 되고 나면 반도체 종목들이 좀 세론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반대로 그동안에 이제 엔비디아가 뭘 한다라고 하면 세론보다는 오히려 발표를 하고 나서 더 센세이셔널하게 주가가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좀 그렇지 않을까 기대를 조금 해보면서 고영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이제 검사 장비, 3D 이제 외관 검사 장비를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내수술용 로봇 시장으로도 진출을 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일단 반도체 쪽 이슈를 먼저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온디바이스 AI라든지 HBM 뭐 이런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와 관련된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로 고영이 이제 많이 좀 회자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웨이퍼 레벨 패키징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웨이퍼 레벨 패키징을 하게 되면 일단은 장점이 일단 두께가 얇아지고 발열의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제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웨이퍼 레벨 패키지가 기술 구현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이미 2017년 18년에 웨이퍼 레벨 패키징과 관련된 이제 기술 구현을 이제 삼성전자와 협업하고 있는 네페스가 이제 주도하면서 기술은 이제 구현이 좀 됐어요. 결국 문제는 이제 수율이다. 바보야 이제 문제는 수율이다. 제가 이런 말씀도 좀 드렸었는데 결국 수율 확보를 위해서 이제 그동안에 많은 이제 기술 발전이 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엑시노스 2400, 2400이 요번에 이제 갤럭시 S24에 탑재됐잖아요. 갤럭시 S24 일반 모델과 이제 플러스 모델 울트라 모델에는 이제 퀄컴의 이제 스냅드래곤이 이제 탑재가 됐습니다만 이제 일반 모델과 플러스 모델에는 삼성의 이제 엑시노스 2400이 이제 탑재가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엑시노스 2200대 이 발열 문제 때문에 거의 뭐 폐기되다시피 할 정도로 엑시노스와 관련된 이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요번에는 성능이 아주 많이 이제 향상됐다. 네. 일단은 뭐 성능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전작이 한 1.7배 정도 이제 높아졌고 발열에 대한 문제도 이제 해결을 완벽하게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 평가를 받은 게 이제 바로 팬아웃 방식의 이제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 성공을 했다. 뭐 이런 평가를 이제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팬아웃 방식의 이제 웨이퍼 레벨 패키징을 하는 기업은 이제 네페스라든지 네페스 아크 이런 기업들이 이제 보시면 되고 그렇게 이제 팬아웃 방식 웨이퍼 레벨 패키징을 하고 난 이후에 그걸 이제 검사하는 장비를 이제 주력으로 공급하는 기업이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고영이라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는 하이브리드 이제 패키지 뭐 2.5D 그리고 이제 칩온 웨이퍼온 서브스트레이트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차세대 이제 패키징과 관련된 기술 그리고 패키징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렇게 이제 패키징 해놓은 반도체 칩의 성능을 이제 테스트하는 그런 장비들을 만들어내는 기업들. 최근에는 뭐 테크윙이 워낙 잘 나가고 있잖아요. 테크윙이라든지 고영이라든지 인텍플러스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상당히 좀 각광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GTC 2024를 통해서 새로운 이제 반도체 칩 우리가 다들 이제 B100에 대한 부분들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차세대 반도체 칩에 대한 어떤 소개가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좀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 장비 종목들 관련된 이슈들 중에서도 이 후공정 검사 쪽의 기업들이 한 번 더 관심을 좀 강하게 받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영 같은 경우에는 내수술용 로봇 카이메로라고 하는 내수술용 로봇을 지금 출시한 상태고 올해 이제 FDA의 승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FDA 승인을 받아서 이게 이제 북미 시장으로까지 진출을 하게 된다면 로봇 쪽에서도 상당한 이제 프리미엄을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가격 전략 한번 말씀 좀 드려보면 네. 주가가 아마 지금 뭐 GTC 2024 이슈 때문에 막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면 세론에 대한 이제 걱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미 단기 고점을 만들고 나서 거의 한 3주 이상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1선 아래로 지금 눌림목을 이제 한번 주면서 요 정도 구간에서 하단 부근에서 이제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이제 기회이기 때문에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이제 찬스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매수 가격은 19,000원, 지난주 종가보다 이제 한 300원 정도 이제 좀 낮춰가지고 19,000원 정도 이제 매수 가격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3,000원, 손절 가격은 16,000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 여기에 의료 로봇 모멘텀까지 있는 고영이 오늘 한발 기업이었는데요. 사실 저는 가장 궁금한 건 HBM 기업들이 GTC 모멘텀을 더 받아서 갈 것인지 아니면 소위 말해 세론 뉴스, 네. 재료 소멸 관점으로 그렇죠. 뉴스가 나오자마자 매도가 나올지가 궁금했는데 네. 오히려 모멘텀을 받고 쭉 간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관전 포인트로 우리가 GTC라는 모멘텀에 HBM을 보는 게 좋습니까? CX를 보는 게 좋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소프트웨어 쪽을 보는 게 더 매력적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소프트웨어 쪽은 이제 키 맞추기 차원에서 주목을 분명히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제 루시아가 뭐 솔트룩스. 어디 대해서 뭐 호평을 받았다 이런 얘기 네. 나오면서 솔트룩스가 막 급등하니까 뭐 셀바스 AI도 같이 따라 움직이고 AI 솔루션 관련된 기업들, 이스트소프트 같은 기업들도 따라서 반등이 들어오는 네.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그동안에 AI 솔루션이라든지 서비스 기업들은 주가가 지나치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거는 이제 논외로 하고 오히려 이제 반도체 생태계 안에서 저는 오히려 CXL은 세론 뉴스가 좀 될 수도 있다라고 봐요. 왜냐면 이게 당장에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GTC 2024에서 CXL 발표한다 그래가지고 삼성 쪽에 이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그쵸. 기업들 엑시콘이라든지 YIK라든지 네오셈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아주 많이 이제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발표를 하고 나면 그 다음 이슈가 뭐가 될까를 생각해 보면 조금 이제 세론 뉴스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히려 저는 조정받고 있는 HBM 관련된 종목들을 더 집중하셔야 된다. 제가 오늘 사진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 네. 그 사진을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이게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세론에 대한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세론에 대한 우려를 할 게 아니라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AI 반도체 시장이 6년 만에 무려 20배가 넘게 이제 성장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수주 전부터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아직 뭐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고 해외 시장의 이제 뭐 전략가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AI 반도체 시대를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 규모라든지 이게 이제 몇 배의 규모로 성장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추정을 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지금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이벤트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세론을 우리가 분명히 우려하긴 해야 됩니다만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 속도가 사실 오히려 주가가 성장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실적을 계속 확인하면서부터 밸류에이션이 계속 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HBM과 관련된 종목들 조정을 이용해서 더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오히려 기존에 강했던 HBM의 강조 포인트를 줬습니다. 김현민 매니저. 그렇다면 이 안에서 이제 고영이라는 기업도 있지만 다양한 기업들 또 봐야겠죠. 네. 김준호 매니저님. 바로 VS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노공업과 GST. 이쪽 안에서는 요즘 제일 잘 나가는 기업들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뭐 다 좋은 기업들이에요. 예. GST도 액심 냉각 관련해서 대표 그렇죠. 종목이고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대표 종목이고 네. 또 고용도 이제 3D 검사 장비 관련해서 핵심 종목인데 그래도 이 안에서 네. 제가 최근에 또 고용이라는 종목을 한번 했잖아요. 그쵸. 근데 갑자기 또 김영민 매니저님이 고용했다고 다른 종목 하기 좀 그러니까 고용으로 네, 다시 고용으로. 한번 힘을 실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뭐 고용 같은 경우는 또 이제 3D 검사 장비 관련해서 네. 사실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디스플레이, 뭐 방산, 뭐 전장까지 다방면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그리고 결국에 또 수율 문제를 잡기 위해서는 또 3D 검사 장비의 수요는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카이메로라는 이 뇌수술 로봇이 올해 또 FDA의 어떤 승인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그 기대감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이번 달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또 이제 온디바이스 AI 실행 계획 발표안이 또 발표가 돼요. 그래서 그랬을 때 또 고용이 또 관련해서 좀 추가적인 상승과 직전 고점도 충분히 좀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고용에 한번 힘을 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민 고영의- 매니저의 한 발을 또 들어줬어요. 고영이 또 힘을 네. 실어줬는데 이어서 리뷰를 가면 이 벌산에 있는 기업이 또 수익률이 괜찮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리노공업 바로 점검을 해볼 텐데 사실 이 기업은 변동에도 버티는 건 결국은 실적이다. 그렇죠. 이거를 정확하게 그렇죠. 보여준 기업이거든요. 어떻게 목표 주가도 계속해서 증권가에서 올리고 있는데 상방 네. 더 노려봐도 좋습니까? 아주 정확하게 한 줄 요약을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작년에 HBM 이슈가 불거졌을 때는 리노공업보다는 뭐 ISC라든지 TFE 뭐 이런 기업들이 더 네. 각광을 좀 받았었는데 뭐 결국에는 전체 이제 테스트 소켓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승자는 이제 뭐 리노공업이다. 뭐 이런 이제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고 특히 온 디바이스 AI 또 모바일 AP 이제 수요가 또 늘어나고 모바일 쪽 이제 이슈가 또 좀 회복이 좀 되고 네. 이런 분위기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리노공업 주가가 다시 한번 또 빠르게 사상 최고가를 이제 경신을 네. 했어요. 결국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조금 선반영이 좀 된 거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도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다가 약간의 이제 좀 윗꼬리가 좀 달리면서 조정을 좀 받긴 했습니다만 추세적인 움직임을 봤을 때는 지금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이제 돋보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만큼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가 신뢰도가 좀 높다 이렇게 저는 이제 평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추세가 완전히 지금 상방을 좀 뚫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30만 원 정도 이제 목표가를 보셔도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아마도 이제 25만 5천 원 지난 금요일 종가부터 한 27만 원까지의 약간의 이제 좀 매물 저항을 이제 받을 수도 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27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한번 보시고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30만 원까지도 추가적인 시세가 좀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진단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김영민 매니저의 한 발 리뷰 있었고요. 이어서 바로 김준호 매니저의 한 발 리뷰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준호 매니저 한 발 리뷰는 바로 클래시스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게 조용히 강했죠? 네, 정말 예. 강했습니다. 제 클래시스 관련해서 너무 억울했다. 너무 억울하게 1월 달에 조정이 나와줬다라고 맞아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JP모건 헬스케어 끝나고 제약바이오세터가 전반적으로 네. 세론이 나왔는데 네.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JP모건 헬스케어가 시작된 것과 동시에 거의 30% 이상의 주가 조정이 나와줬어요. 근데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3년 연속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3년 연속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계속 고성장하고 있고 올해도 사실상 매출 성장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게 지금 외국인 관광객도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사실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이 가장 이제 소모품 매출이 가장 이제 매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제 클래시스는 뭐 미국 뿐만 아니라 이제 브라질의 어떤 이제 슈링크 의료 장비의 어떤 그 공급이 계속 늘어났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소모품 매출이 좀 더욱더 가파르게 증가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도 기준의 소모품 매출 비중이 36%가 됐고 그리고 2023년도 기준의 소모품 매출 비중이 44%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고마진 소모품 매출 비중이 50% 매출 비중의 50%를 차지한다고 했을 때 올해도 역시나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이제 시장 여파도 있었고요.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일제히 조정 흐름이 좀 크게 나와줬기 때문에 그 하락폭은 충분히 시간 문제인 거지 만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목표가를 직전 고점이었던 4만 원도 볼 수가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국내의 어떤 이제 피부 미용 의료 기기의 어떤 상승을 충분히 견인할 수 있고 최근에 뭐 의대 관련해서 또 정원을 늘렸을 때 오히려 지금 이제 피부과라든지 또 그리고 또 성형수술 그쪽으로 이제 많이 좀 몰리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또 다시 한번 또 이제 의료기기의 수요는 더욱더 증가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만 본다고 하더라도 클래시스가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클래시스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바로 김준호 매니저의 한 발 네. 준비되셨으면 쏴주시죠. 이 종목도 사실 많이 언급했던 종목인데 실제로 한 발로 갖고 온 건 처음입니다. 오. 그래서 좀 그래요? 의아하실 분들이 많은데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한 발로 처음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없었군요. 네, AI 다음에 어떤 격전지는 로봇이다라는 네. 언급이 굉장히 많고 또 지난주였나요? 이제 피규어 AI에서 거의 인간과 흡사한 거의 맞아요. 자각력이 있는 어떤 로봇과 사람 간의 어떤 대화하는 영상 2분짜리 영상이 공개되는데 네. 굉장히 좀 논란이 컸었고 또 이제 로봇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맞습니다.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피규어 AI 같은 경우는 뭐 오픈 AI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또 그리고 삼성전자, 마이크로소프트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잇따라 투자한 기업이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 로봇 시장에서도 인간과 꼭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주도권 경쟁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 안에 이제 양팔이 달리고 상반신만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출시를 앞두고 있어 공개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서 가장 앞장선 기업이고 원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로 상업용 로봇 휴보를 개발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카이스트 출신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원래 개발하던 카이스트 출신의 인력들이 2017년도에 설립한 기업이다 보니까 이 휴머노이드 쪽에 좀 기술력, 국내에서는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협동 로봇 관련해서도 두산 로보틱스와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은 몇 프로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두산 로보틱스가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3%고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인데 공격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웨어러블 로봇뿐만 아니라 다양한 로봇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치가 더욱더 빠르게 증가하고 점유율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지난주였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 장세명 삼성전자 부사장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사로 선임됐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결국에 삼성전자의 어떤 로봇 사업에 속도를 낸다라는 거고 삼성전자도 다양한 로봇 포트폴리오가 있지만 그 안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에 가장 집중하고 있다.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결국에 이제 휴머노이드 주도권 경쟁을 더욱더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푸드테크 로봇도 국내에 이제 공급하고 있기도 하고 또 삼성과 협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프랜차이즈 업체에도 푸드테크 협동 로봇을 공급하고 있기도 하고요. 육군과 또 손잡아서 다관절 로봇을 같이 개발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육군에도 공급을 하고 있기도 하고 협동 로봇뿐만 아니라 상업용 로봇 또 그리고 서빙용 로봇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도 올해 상반기에 공개를 앞두고 있어서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두산 로보틱스보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장기적인 어떤 주가 상승 탄력이 크게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결국에 삼성 로보틱스가 된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삼성전자가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최소한 시총이 10조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 주가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가총액이 중요하다라는 관점을 봤을 때 충분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충분히 더 상승할 만한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부터 삼성전자 또 자회사인 삼성 웰스토리와 또 푸드테크 관련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 앞으로 웨어러블 로봇뿐만 아니라 삼성의 어떤 다양한 로봇 포트폴리오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협업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간다고 보고 있고요. 또 삼성의 어떤 인수 가능성이 조금 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부터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또 최근에 또 엔젤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로봇 기업들이 잇따라서 IPO를 하고 있는데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공모금만 거의 9조 가까이 쌓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로봇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고 또 AI 다음 타자는 로봇이라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장기적인 호흡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력적이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한발 종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오늘의 한발 기업은 레인보우였습니다. 가격 전략 먼저 들어가야겠죠? 가격 전략은 일단 17만 5천 원을 이제 매수가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22만 원, 손절가는 15만 원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 준호 매니저님이 짚어준 대로 뭐 모멘텀은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에 이제 벤츠도 네. 로봇 자동화 이제 맞습니다. 설비 투입해서 차를 만든다고 하니까 정말 로봇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닌데 사실상 기업들은 AI에 주목받으면서 소외됐잖아요. 네. 저는 궁금한 게 뭐 지난주 금요일에도 윗꼬리가 길게 달렸고 박스권의 거래 대금이 조금 아쉬워서 과연 이 레인보우가 다시 한번 대장주로 재등극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부가 궁금하더라고요. 네, 일단 뭐 두산 로보틱스랑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텐데 뭐 당분간은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네. 최근에 뭐 감속기라든지 수수용 로봇 쪽에도 신성장 동력으로 투자한다고 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가 조금 더 강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결국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 로보틱스가 될 기업이고 삼성의 계열사가 될 기업이다 보니까 삼성에서 이제 첫 번째 어떤 로봇을 본격적으로 출시를 한다고 했을 때 또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상반신만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한다고 했을 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다시 한번 어떤 로봇 섹터의 상승을 견인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결국 삼성의 계열사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땐 두산 로보틱스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고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두 종목 다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해서 당분간은 두 종목 다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두 종목 다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한 종목으로 우리는 좀 추려봐야 됩니다. 네. 그걸 바로 김영민 매니저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있고요. 자, 최근에 오랜만에 만나보는 뉴로메카까지 네. 준비를 해봤네요. 아, 어렵네요. 돈이 있으면
요 세 종목을 다 사셔야 된다. 매력 있죠.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조금만 이제 첨언하면은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가가 살짝 이제 또 움직였던 네. 건 수주 공시가 나왔어요. 한국 항공우주 쪽으로 지금 항공 KF-21 이제 항공기를 제조를 할 때 들어가는 이제 제조 로봇을 또 공급한다라는 이제 수주 공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로봇 산업이 그냥 단순히 로봇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2차 전지 공장, 그다음에 뭐 우주 항공, 그리고 자동차 뭐 정말 많은 분야에 이제 로봇이 쓰이고 있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협동 로봇 시장이 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올해 이제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당연히 이제 흑자 전환이 저는 충분히 이제 가셔야될 수 있다. 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최근에 호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까 김준호 매니저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요번에 이제 주총에서 또 삼성전자 이제 기획팀의 부사장이 사내이사로 이제 선임이 되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주와 관련된 이제 좋은 뉴스도 있었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뭐 수술 현장에 담낭 제거술을 네. 이제 하는데 거기 이제 또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이 들어갔다. 요런 이제 많은 뉴스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오늘 역발상적으로 이제 요런 또 뉴스가 하나 나올 만한 기업은 또 뉴로메카가 아닐까. 뉴로메카가 또 작년에 뭐 포스코라든지 그쵸. LG그룹이라든지 막 인수 얘기도 많이 나왔고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 조금 잠잠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뉴스들이 또 조금 부각이 좀 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사실 세 종목의 위치를 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오히려 뭐 1등, 2등주 제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또 1등주가 될 수 있을 만한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뉴로메카를 저는 오늘 오히려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뉴로메카로 우회 전략을 짰습니다. 자, 돌아와서 레인보우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는데 피닉스님이 사실 이거는 피닉스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증권가 매니저님들께서도 이미 짚었던 질문이었던 네. 것 같아요. 삼성전자라는 그 재료가 너무 과하게 투영된 것 아니냐. 왜냐하면 매출은 100억대인데 시총이 벌써 3조가 넘기 때문에 이 과한 삼성의 어떤 후광을 입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제가 이제 지금 즉흥적인 질문인데 이 사진을 딱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은 예.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하고 국내 협동 로봇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는지 요 화면 딱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이게 거의 한 40% 가까이 이제 네.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평균 40% 성장한다라는 걸 지금 NH투자증권에서 이제 전망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보다 더 빠르게 성장을 할 것 같아요. 결국 우리 성장주들의 이제 주가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3년 뒤에 5년 뒤에 과연 이 기업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에서 얼마나 이제 점유율을 차지하게 될 것인가.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현재는 시가총액이 조금 이제 고밸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작년에 다 고평가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한미 반도체라든지 HPSP 제가 보기엔 지금 저평가예요. 그런 것처럼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로봇 기업들도 이제 흑자 전환이 가셔야 되고 이런 이제 시장이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와중에서 아주 강한 이제 또 실적에 대한 이제 성장성을 이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고밸류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시장에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두산 로보틱스 이런 기업들이 이제 다 고밸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빠지는 이유를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사진 로봇 시장의 어떤 성장 속도 때문이 아닐까라는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김준호 매니저님이 정말 좀 정확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만약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에 인수되잖아요. 네. 그러면 삼성의 타이틀만으로도 시총 2배 갈 수 있어요. 저희 그 정도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3조 정도의 이제 시가총액 네. 별로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좀 시장 이슈들과 관련해서 개장 전략도 좀 같이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호 매니저님, 먼저 네. 2차 전지 섹터도 같이 한번 섹터 점검을 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피스커 파산 위기, 애플카를 좀 철수하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좀 리스크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네. 파산 위기가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있다 보니까 2차 전지 반응은 좀 어떨지. 반면에 지금 외신에 따르면은 테슬라가 모델 Y를 4월부터 $1,000를 또 인상해서 판다는 맞아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어차피 뭐 스타트업 2차전 그 전기차 기업들은 앞으로도 이제 파산 얘기는 계속 나올 거예요. 지금 테슬라를 중심으로 이제 치킨 게임이 본격적으로 돌입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고무줄처럼 이제 자동차 가격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어떤 이제 혁신적인 어떤 이제 제조 능력으로 사실상 그렇게 할 수 있는 주도 기업은 테슬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스타트업 기업들의 어떤 이제 파산 또 그리고 이제 도미노 파산으로 인해서 오히려 테슬라라든지 또 그리고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 또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같은 기업들은 결국 살아난다 했을 때 전기차 업황 자체가 살아났을 때는 다시 테슬라를 중점으로 다시 한번 강한 또 시세가 분출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스타트업 그 전기차 업체들의 어떤 파산과 도산으로 인해서 2차 전지 업황 자체가 다시 한번 크게 흔들린다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올해 한 해 자체는 어차피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인해서 2차 전지 업종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차세대 소재라든지 또 그리고 이제 차세대 배터리 쪽에만 어떤 수급이 좀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지 올해 자체는 2차 전지 섹터와 또 전기차 섹터의 어떤 강한 시세는 좀 제한적이다. 다만 금리 상황이 또 안정을 찾고 또 물가가 다시 안정을 찾은 상태에서 전기차 수요가 다시 늘어난다고 했을 때는 아까 또 이제 뭐 테슬라라든지 뭐 현대기아차라든지 그동안에 이제 치킨 게임에 가장 승자를 냈던 그 대표 기업들만 결국 살아남는다고 했을 때 오히려 뭐 테슬라가 지금 최근에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충분히 유효한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테슬라만 지금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매출 성장은 좀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모델 Y를 그동안 가격을 계속 다운시키다가 처음으로 다시 가격 인상으로 좀 전환했고 또 인도에 좀 공장을 출범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제 올해만 좀 지나고 나면은 다시 한번 자동차 판매량이 급증하고 다시 테슬라 중심으로 또 전기차 섹터의 어떤 상승을 견인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히려 지금이 조금씩 모아갈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개장 전략도 체크해봤습니다. 이와 함께 사실 이번 주 빅위크에 FOMC라는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급브레이크 걸린 쪽이 있어요. 제약바이오입니다. 알테오젠도 조정이 나오고 있고 그동안 각광받았던 기업들의 조정 구간 어떻게 활용하면 좋다라고 판단하십니까?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번 주가 이제 릴레이 통화정책 회의가 있어요. FMC 회의뿐만 아니라 일본도 이제 BOJ 금융정책 회의가 있고 유럽 ECB 이제 영국 영란은행도 또 통화정책 회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는 어차피 다 동결될 건데 일본 쪽에서 지금 제로 금리를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약간의 이제 좀 변수라고 보고 어차피 항상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는 시장이 이제 경계 심리를 반영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도 지난 금요일 날 뭐 트리플 위칭데이였는데 거래량이 이제 폭증을 했는데도 주가가 이제 조금 조정을 이제 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통화정책과 관련된 약간의 이제 긴장감은 주가에 이제 충분히 좀 선반영이 됐고 HLB와 알테오젠 주가를 보시면 뭐 제가 오늘 굳이 답변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HLB 주가가 지난주에 논란은 있긴 했습니다만 계속 지금 50주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알테오젠도 주가가 이제 금요일 날 보시면 오히려 양봉 마감했단 말이에요. 많은 이제 중소형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단기 조정을 좀 거치고 있습니다만 제약바이오 업종 전체적으로는 흐름에 별로 문제가 없다. 오히려 FMC 회의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 뭐 매물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하면 저가 매수에 이제 좀 기회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4월 초에 예정되어 있는 뭐 AACR 이벤트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저는 이제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상당히 좀 좋은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글로벌 빅파마들이 뭐 ADC뿐만 아니라 이제 차세대 항암제 이제 개발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제 저는 모멘텀도 충분히 있다라고 이제 보여져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통화정책과 관련된 이제 민감도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단기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하면 저는 적극적인 이제 매수로 대처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단기 조정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나타난다면은 일단 또 찬스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한 번 더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매니저의 한발 고영이었고요. 김준호 매니저의 한발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보면서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